어르신 이거 가져가세요. 난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받아주세요. 정말 고마워. 1998년 겨울 IMF 한파가 온 나라를 얼어붙게 만들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전통시장 골목 안얼음한 분식집에 들어선 제 모습은 누가 봐도 돈 한 푼 없는 거지꼴 행색이었습니다. 쾌쾌한 냄새에 머리는 산발을 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지요. 그녀는 제가 70조 규모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사실도, 제가 곧 그녀의 예비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걸고 치르는 시험이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돌도 안 된 아기를 업고 뛰어나온 분식집 사장은 거지꼴인 제 모습을 보고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묵과 떡볶이를 포장해서 손에 쥐어주었어요. 돈이 없다는 말에 그녀는 재료가 많이 남아서 그냥 드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IMF로 온 나라가 얼어붙은 그 겨울,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68. 한국에서 네로라는 그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저는 사람을 함부로 믿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998년 11월 IMF 외환위기가 터진 지 꼭 1년이 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30살 아들 지훈이가 제 앞에서 던진 그 한마디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회장실 한가운데서 무릎까지 꿇은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평생을 냉철하고 원칙적으로 살아온 제게 아들의 결혼 상대가 24살 미혼모라니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것도 전통시장에서 허름한 분식집이나 하는 여자라니요. IMF로 온 나라가 휘청이는 판국의 기업을 지켜내느라 제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매일같이 부도 소식이 들려오고 길거리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지요. 저희 그룹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이 제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안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 결혼을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는 절대 들릴 수 없다고, 다시는 그런 소리 꺼내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IMF 이전에는 불야성을 이루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지요. 부도난 기업들, 문 닫은 상가들, 꺼져버린 간판들. 그 어둠 속에서 문득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늘 그랬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고, 그러다 정말 소중한 걸 놓치게 될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늘 흘려들었습니다. 사업가에게 냉철한 판단력은 필수라고, 감정에 휘둘리면 망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재벌 회장 신분으로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터였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누구나 가면을 쓰는 법이니까요. 제가 누군지 알면 분명 다르게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헌옷과 낡은 신발을 구해오라고, 그리고 일주일간 제 일정을 비워두라고요. 비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급 양복 대신 찢어진 점퍼를 입고 구두 대신 때가 잔뜩 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산발처럼 흐트러뜨리고 며칠간 씻지 않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정말이지 처참했습니다. IMF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 그 노숙자들과 다를 바 없는 행색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전통시장 골목 안작은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시장 골목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IMF 이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 한산하기 그지없었지요. 문 닫은 가게들이 하나둘 보였고 남아있는 상인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자 참기름 냄새와 함께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2개, 삐걱거리는 의자 몇 개가 전부였지요.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오픈형 주방 앞에는 떡볶이와 어묵, 김밥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24살의 어린 여자가 등에 아기를 업은 채 떡볶이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누가 거지한테 저렇게 웃어주나, 분명 뭔가 속셈이 있겠지 하고요. 일부러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어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그녀가 주방으로 가려는데 등에 업힌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아기를 바운서에 눕히고 분유통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분유 스푼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분유통 뒷면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 온도를 재느라 손가락을 젖병에 대보고 다시 뜨거운 물을 조금 식히고 몇 스푼을 넣어야 할지 몰라서 또 뒷면을 살피고 역시 철없는 애가 애를 낳았구나.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어설프게 키우면서 무슨 엄마 노릇을 한다는 건지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분유를 타는 내내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집중이 가득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정말 신중하게 한 스푼 한 스푼을 재고 있었지요. 마치 실수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의 눈 밑에 자리한 짙은 다크서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낮으로 아기를 돌본 흔적이 역력했지요. 겨우 분유를 다 탄 그녀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가 젖병을 물자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에게 양해를 구하며 그녀는 떡볶이와 어묵을 담아왔습니다. 맛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묵 몇 개와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지요.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녀는 오늘 재료가 많이 남아서 그냥 드리는 거라고 날씨가 추우니 따뜻할 때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왜 공짜로 주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맛있게 드셔서 그렇다고 부모님도 맛있는 음식은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다고요. 부모님 얘기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었지만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기를 안아 올리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제 가슴 한쪽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우리 아들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24살의 미혼모입니다. 분유도 제대로 못하는 철없는 여자예요. 우리 아들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지켜봐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분식집에 올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와서 지켜볼 것입니다. 저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제 정체를 밝힐 날이 올까요?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여자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녀가 돈을 노리는 여자라는 게 확실해지면 저는 아들을 데리고 이 골목을 다시는 찾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자꾸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서툴게 분유를 타던 떨리는 손, 공짜로 음식을 싸주며 지었던 따뜻한 미소,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저 어린 여자에게 정말 다른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왠지 무거웠고 손에 든 음식 봉투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1998년 겨울 IMF의 칼바람이 온 나라를 휩쓸던 그 시절,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시장 골목에서 상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틀 동안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 날, 저는 다시 그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똑같은 거지 행색으로요. 그녀는 어제 그 어르신이 맞느냐며 또 오셨다고 반겼습니다. 마치 단골 손님을 맞이하듯 환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지를 단골이라고 부르는 가게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계산된 친절일 것입니다. 거지에게도 친절하면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니까요. 떡볶이를 먹고 나오는데 그녀가 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늘도 재료가 남았다며요. 저는 받기만 하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둘째 날도 같은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묵을 먹고 있는데 한 손님이 들어왔지요. 손님은 아기를 데리고 장사하느냐며 위생이 걱정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손님은 됐다며 다른데 가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그녀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미혼모가 아기를 데리고 장사하면 저런 소리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른 새벽부터 골목 어귀에서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녀가 모르게 관찰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 그녀가 아기를 업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기를 꼭 감싸 안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저는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한 그녀는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새벽인데도 상인들은 벌써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IMF 이후로 새벽 장사를 시작한 곳이 많아졌지요.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녀가 시금치 한 단을 샀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돈을 내려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꼭 받으셔야 한다며 돈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언니 생각이 많이 나지 않느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생선 가게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 어린애가 미혼모래.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쉿, 작게 말해. 들리겠어. 에이, 뭐 어때, 사실인데. 24살에 애를 낳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동네에서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안에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 순간 들린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기특하긴 해. 혼자서 애 키우면서 가게까지 하잖아. 맞아, 착하기도 하고. 어제도 우리 가게에 떡볶이 갖다 줬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떡볶이를 갖다 줬다고요? 저한테 공짜로 준 것도 모자라서요? 그녀가 장을 보는 동안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기를 업고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으니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지요. 그때 떡집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어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떡집 아주머니는 기어이 장바구니를 빼앗다시피 들었습니다. 아기 업고 이런 무거운 것까지 들면 어떡하느냐며 혀를 찼지요. 둘은 함께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됐느냐고, 결혼하고 싶다던 사람 말이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왜 그러느냐고, 그 남자가 마음이 바뀐 거냐고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착하고 성실하고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고요. 하지만 자기가 자격이 있나 싶어서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이 아기를 혼자 키우면서 가게까지 하지 않느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기가 이런 처지인데 어떻게 그 사람 옆에 서겠느냐고요. 떡집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언니도 저 세상에서 걱정하겠다고요. 언니라는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얘기지? 언니가 누구지? 하지만 두 사람은 곧 분식집에 도착했고 더 이상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면 우리 아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이상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집안의 돈을 노린다면 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자신을 낮추는 겁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연기일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겠지.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다시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떡볶이를 담는 솜씨는 여전히 정갈했지요. 떡볶이를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재료 사오고 혼자 음식 만들고 아기 돌보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계산하고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또 봉투를 내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받지 않겠다고요. 그래도 가져가시라는 그녀에게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자네도 먹어야 할 거 아닌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다고요. 가게를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계산적이고 우리 집안의 돈을 노린다고요.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는 모습, 무거운 짐을 들고 휘청거리는 모습,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 저는 호텔로 돌아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지요. 더 빨리 알아보라고 일주일 안에 결과를 내라고 다그쳤습니다. 특히 그 여자의 가족관계를 알아보라고요. 가족관계요? 비서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언니가 있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됐는지 다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나흘이 남았습니다. 나흘 안에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확신은 점점 흔들리고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의문의 끝에서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리라는 것을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또다시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같은 시간, 같은 행색으로 이 작은 가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지요. 요즘 자주 오신다며 이제 단골이시라고요. 단골이라니. 거지를 단골이라고 부르는 가게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속셈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것은 제 확신을 또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전 10시쯤 그녀가 아기를 업고 분식집 문 앞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돌사진 촬영 전단지였지요. 예쁘게 차려입은 아기들의 돌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기들, 돌잡이, 상 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들. 하단에는 가격표가 적혀 있었지요. 기본 패키지 40만 원,
프리미엄 패키지 80만 원. IMF 이후로 물가가 요동쳤지만 사진관 가격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계산하는 것 같았지요.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못해주네. 그 혼잣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등에 업힌 아기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의 돌사진을 찍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마저도 사치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지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녀가 전단지를 구길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기를 업고 음식을 만드는 뒷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지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그녀는 아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예쁜 옷 입혀서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엄마라는 말에 저는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왜 내가 저 여자를 동정하고 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비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여자 3달 전쯤 남자와 함께 모텔에 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CCTV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명쾌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내 예상이 맞았어. 비서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그녀였습니다. 남자와 나란히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실망 때문이었을까요? 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두 꾸민 행동이었구나. 또 속을 뻔했군.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남자를 만나다니. 처음부터 제 판단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제 며느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투자자로 완벽하게 위장하라고, 명함도 준비하고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도 만들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얼마로 제시하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5억. 그 정도면 저 여자가 평생 벌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IMF 시절 5억은 웬만한 빌딩 하나 값이었지요.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바로 철수하지. 더 볼 것도 없어. 저는 분식집 근처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지요. 오전 11시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비서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비서를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요. 저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야.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지요. 둘의 대화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펼쳐 보이자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얼마나 빨리 손을 내밀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보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지요.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비서가 분식집에서 나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락했나?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하루 시간을 달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산을 하려는 건가? 얼마나 더 받아낼 수 있을지?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분식집 근처로 갔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가게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지요. 멀리서 그녀가 보였습니다. 아기를 재운 후인지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서가 남기고 간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했지요. 역시 계산하고 있군. 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개를 떨구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지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액자 속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녀와 닮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도 있었지요. 언니 부부의 사진인가 봅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다짐하는 듯 했지요. 언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울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라는 말,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우겠다는 말.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비서가 다시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0시쯤이었지요. 이번에는 30분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거절했습니다. 뭐? 거절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가? 아이 키우면서 욕심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부모님과 언니가 지켜온 자리라고요.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지켜온 자리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억을 거절했다고요? 평생 벌기 힘든 돈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식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평소처럼 주방에서 떡볶이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요. 도대체 왜 거절한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분식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지 행색 그대로였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지요. 방금 5억짜리 제안을 거절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표정에서 아쉬움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지요. 왜 안 받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정장 입은 사람이 나가는 걸 봤다고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이 아이요. 이 아이한테 떳떳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지요. 이 가게는 부모님이 아끼던 곳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지키던 곳이고요. 그래서 저도 아기와 여기를 지키고 싶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평생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재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이익 앞에서 드러난다고 확신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돈보다 아이를 선택했고 이익보다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돈으로만 해석하려 했을까요? 그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떳떳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떳떳한가? 내가 추구해온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누구의 자식인지 정확히 알아봐. 병원 기록, 출생신고, 모든 걸 확인해. 그리고 언니 부부 사고 당시 상황도 자세히 조사해. 아기는 누가 키웠는지, 그녀는 언제부터 아기를 맡았는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 조카를 키우고 있는 거라면 저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24살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조카를 떠맡아 키우는 여자를 미혼모라고 단정하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요. 6째 날 아침 호텔방에서 받은 전화 한 통이 제 의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회장님, 그 아기의 출생신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빨리 말해. 호적상 어머니 이름이 박지연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니 공란입니다. 역시 미혼모가 맞았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지연 씨의 언니가 5달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형부도 함께 사망했고요. 5달 전이라고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아기는 돌이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럼 언니가 죽었을 때 아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 생각에는 그 아기가 혹시 지연 씨의 친자식이 아니라 언니의 아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일, 그 어린 아기를 남겨두고 언니 부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언니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거라면 그녀는 미혼모가 아니라 조카를 키우고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알아봐. 그 아기가 정말 누구의 자식인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병원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 증언을 더 모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기가 조카라면 그녀는 왜 숨기는 걸까요? 왜 자기 아기인 척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저는 거지 행색을 갖추고 다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쯤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웬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월세 올린다고 했지? 다음 달부터 50% 인상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50%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해? 이 동네 시세가 다 올랐어. IMF라고 다 죽어가는 줄 알아?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싸게 받아준 거지.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싫으면 나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식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와 건물주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떨고 있었지요. 사장님, 제발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있어서. 아이? 그건 내 알바가 아니지. 미혼모가 무슨 염치로 장사를 해. 건물주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불쌍한 척 쇼 그만해. 애 아빠는 어디 가고 혼자 이 꼴이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건물주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거지 차림의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거지 주제에 끼어들지 마.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휴, 냄새. 이런 거지까지 오는 분식집에 누가 온다고. 건물주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장님, 너무하세요. 그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떡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아, 떡집 아줌마.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분식집 근처로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이 끝나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부끄러움과 미안함만 가득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식집이 잘 보이는 곳이었지요. 그녀는 막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낮췄습니다. 골목 모퉁이 그림자 속으로 숨었지요. 지훈이는 수수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지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IMF 이후로 재벌 2세들도 눈에 띄지 않게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연아.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톤이었지요. 오빠 왔어요? 그녀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문 닫네. 같이 저녁 먹을래? 맛있는 거 사줄게.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고 다시 지훈을 봤지요. 미안해요. 오늘은 아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일찍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은데 그래도 일찍 재워야 할 것 같아서요. 지훈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실망한 게 역력했지요. 그럼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까? 아기도 보고. 괜찮아요, 오빠.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어요. 그녀는 지훈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기의 등을 토닥였지요. 지연아. 지훈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 요즘 내가 날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예전엔 안 그랬잖아. 우리 전화도 자주 하고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저었지요. 지훈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한숨만 쉬었습니다. 알았어. 아기 잘 돌봐. 내가 너무 무리하게 부탁한 것 같네. 오빠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지요. 어깨가 축 처진 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했으니까요. 지훈이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녀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구석 의자에 주저앉았지요.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나네. 거지 할아버지.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벌써 문 닫았는데. 오늘은 저녁도 못 먹었네. 혹시 남은 거라도. 들어오세요. 제가 뭐라도 싸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떡볶이를 데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손놀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느렸고 자꾸 멈칫했습니다. 괜찮은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지요. 할아버지, 아까 보셨죠? 제 남자친구요. 그래, 봤네. 멋진 청년이던데.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음식을 데우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무슨 자격 말인가? 그 사람 옆에 설 자격이요. 저는 24살의 애 엄마예요. 가게 하나 겨우 꾸려가는 처지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녀는 등에 업힌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미래도 밝아요. 근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 옆에 서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그 사람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부모님도 절대 좋아하지 않으실 거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씩 멀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깊어지기 전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눈물이 흘렀지요. 그 사람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더 망설여져요. 그 사람 인생을 제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원한 것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물러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소중해요. 제 전부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고 철없다고 욕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까지 그런 시선을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본 겁니까? 무엇을 판단한 겁니까? 이 어린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떠나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되겠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플 거예요. 한동안은요.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자네가 바라는 건가? 아니요. 하나도 안 바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저는 그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이 아이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어린 여자의 희생이, 이 순수한 사랑이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자네,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구만. 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더 못하겠어요. 그녀는 음식을 봉투에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걱정 말게. 누구한테도 안 할 거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네. 그냥 자네 얘기를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이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 가난했던 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 근데 그 사람은 날 믿어줬네. 그녀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됐어.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자네처럼 포기했다면 나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야. 정말요? 자네도 그 남자를 믿어봐. 진짜 사랑이라면 자네 처지 같은 건 문제가 안 될 거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겁이 나요. 뭐가? 거절당하는 게요. 특히 그 사람 부모님한테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모였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이 여자를 의심하고 시험했던 사람이요. 자네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정체가 들킬 것 같았습니다. 잘 생각해보게. 후회하지 말고. 네,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분식집 근처로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이 끝나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부끄러움과 미안함만 가득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식집이 잘 보이는 곳이었지요. 그녀는 막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낮췄습니다. 골목 모퉁이 그림자 속으로 숨었지요. 지훈이는 수수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지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IMF 이후로 재벌 2세들도 눈에 띄지 않게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연아.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톤이었지요. 오빠 왔어요? 그녀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문 닫네. 같이 저녁 먹을래? 맛있는 거 사줄게.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고 다시 지훈을 봤지요. 미안해요. 오늘은 아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일찍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은데 그래도 일찍 재워야 할 것 같아서요. 지훈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실망한 게 역력했지요. 그럼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까? 아기도 보고. 괜찮아요, 오빠.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어요. 그녀는 지훈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기의 등을 토닥였지요. 지연아. 지훈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 요즘 내가 날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예전엔 안 그랬잖아. 우리 전화도 자주 하고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저었지요. 지훈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한숨만 쉬었습니다. 알았어. 아기 잘 돌봐. 내가 너무 무리하게 부탁한 것 같네. 오빠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지요. 어깨가 축 처진 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했으니까요. 지훈이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녀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구석 의자에 주저앉았지요. 아기를 무릎에 안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나네. 거지 할아버지.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벌써 문 닫았는데. 오늘은 저녁도 못 먹었네. 혹시 남은 거라도. 들어오세요. 제가 뭐라도 싸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떡볶이를 데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손놀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느렸고 자꾸 멈칫했습니다. 괜찮은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지요. 할아버지, 아까 보셨죠? 제 남자친구요. 그래, 봤네. 멋진 청년이던데.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음식을 데우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무슨 자격 말인가? 그 사람 옆에 설 자격이요. 저는 24살의 애 엄마예요. 가게 하나 겨우 꾸려가는 처지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녀는 등에 업힌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미래도 밝아요. 근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 옆에 서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그 사람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부모님도 절대 좋아하지 않으실 거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씩 멀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깊어지기 전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눈물이 흘렀지요. 그 사람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더 망설여져요. 그 사람 인생을 제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원한 것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물러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소중해요. 제 전부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고 철없다고 욕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까지 그런 시선을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본 겁니까? 무엇을 판단한 겁니까? 이 어린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떠나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되겠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플 거예요. 한동안은요.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자네가 바라는 건가? 아니요. 하나도 안 바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저는 그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이 아이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어린 여자의 희생이, 이 순수한 사랑이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자네,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구만. 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더 못하겠어요. 그녀는 음식을 봉투에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걱정 말게. 누구한테도 안 할 거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네. 그냥 자네 얘기를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이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 가난했던 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 근데 그 사람은 날 믿어줬네. 그녀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됐어.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자네처럼 포기했다면 나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야. 정말요? 자네도 그 남자를 믿어봐. 진짜 사랑이라면 자네 처지 같은 건 문제가 안 될 거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겁이 나요. 뭐가? 거절당하는 게요. 특히 그 사람 부모님한테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모였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이 여자를 의심하고 시험했던 사람이요. 자네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정체가 들킬 것 같았습니다. 잘 생각해보게. 후회하지 말고. 네,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무엇을 한 겁니까? 돈을 노린다고 의심하고, 계산적이라고 판단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어린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물러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 옆에 서겠어요? 이 아이 때문에 그 사람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더 못하겠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둘 사이를 가로막은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지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지요. 구두도 반들반들 닦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일주일 동안 거지 할아버지로 알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나야 아가씨. 오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잘 못 알아보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놀랐겠네.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어. 매일 오던 거지 할아버지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커진 채 저를 바라봤지요. 내가 김지훈의 아버지요.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지훈이, 아버지, 그래, 김진상이라고 하오.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지요. 그럼 지훈 오빠가 내 아들이 맞소. 지훈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절하게 대했던 거였지요. 앉으시오. 할 말이 있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제발 앉아주시오. 저는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지요.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했소. 거지 행색으로 자네를 지켜봤어. 왜요? 자네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소.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요. 저를 시험한 거예요? 그렇소. 일주일 동안 매일 오셔서 저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묻어났지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바로 그때 분식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연아,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 지훈이는 저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버지, 왜 여기? 지훈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저와 그녀를 번갈아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했지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여기 계세요? 그녀가 지훈을 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뭘? 오빠 아버지가 저를 시험했다는 거요. 지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래. 일주일 동안 지켜봤다. 제 말에 지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텼지요. 오빠, 그럼 오빠는요? 오빠도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지연아, 잠깐 들어봐. 오빠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힘들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지요. 지연아, 미안해.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뭐예요? 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오빠가 힘들까봐 걱정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네요. 지연아, 제발. 지훈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섰지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잘못이요. 아들은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단지 내가 반대했을 뿐이요. 그녀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그래서 저를 시험한 거예요? 제가 돈을 노리는지 신분 상승을 원하는지 보려고요? 맞소. 그렇게 생각했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제가 합격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68평생 누구 앞에도 무릎 꿇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여자 앞에서는 그래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소. 용서해 주시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훈이도 깜짝 놀랐지요. 아버지, 자네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돈보다 원칙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소. 돈으로 모든 걸 재단하려 했소. 하지만 자네를 보며 깨달았소.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지요. 제발 우리 아들을 받아주시오. 그리고 나도 용서해 주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받기 전에는 못 일어나겠소. 일어나시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를 꼭 끌어안았지요. 저는요. 그래서 더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이요? 오빠 아버지가 재벌이시라면 저는 더더욱 오빠 옆에 설 수 없어요. 지연아, 그게 무슨... 지훈이가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24살의 조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가게 하나 겨우 꾸려가는 처지고요. 재벌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오빠한테는 안 중요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요. 저 때문에 오빠가 손가락질 받게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주세요. 두 분 다. 지연아. 지훈이가 간절히 불렀습니다. 가주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지훈아.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저는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그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다면. 미안하다, 지훈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제 오만과 편견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분식집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아기가 바운서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지요.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뒤에서 울고 있었지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소. 저는 아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기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맑게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이 저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아들과 함께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10시였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지요. 우리를 보더니 손을 멈췄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일 좀 도와줄까 해서 왔소. 저는 앞치마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이도 앞치마를 들고 있었지요. 필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제가 떡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에 떡이랑 어묵 넣고 고추장 양념 풀고 끓이면 돼요. 그녀가 짧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저는 냄비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물이 튀어서 옷에 묻었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가와서 물을 조금 덜어냈지요. 이 정도면 돼요. 고맙소. 저는 양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양념이 풀어지지 않고 덩어리째 둥둥 떠다녔지요. 지훈이는 옆에서 어묵꼬치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서툴러서 어묵이 계속 빠졌지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천천히 하세요. 그녀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지요. 우리는 점심시간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물은 형편없었습니다. 떡볶이는 너무 짜고 어묵은 모양이 제각각이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떡볶이가 제법 먹을 만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양념은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이게 맛있어 보여서 손님들이 짜다고 하실 거예요.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와 지훈을 불렀습니다. 결혼 얘기를 하고 싶소.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 양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소? 그리고 이 아기도 중요하고. 저는 아기를 봤습니다. 이 아기의 첫 돌을 함께 치르지. 그게 먼저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잔치요? 그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 첫 돌인데.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지훈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기다려줘서. 오빠, 나도 천천히 갈게. 내 속도에 맞춰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분식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68평생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회사를 만들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배웠습니다. 이 24살 어린 여자에게서요. 돈보다 소중한 것, 지위보다 중요한 것, 명예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1998년 겨울 IMF의 칼바람이 온 나라를 얼어붙게 만들던 그 시절. 저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았습니다. 1999년 봄 아기의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IMF의 그늘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분식집 안은 봄꽃처럼 화사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들로 가득했지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떡집 아주머니, 시장 상인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었지요. 아기는 예쁜 한복을 입었습니다. 복숭아처럼 귀여웠지요. 돌잡이 상 앞에 앉은 아기가 실을 잡았습니다. 장수하겠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라. 떡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도 옆에서 웃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맙소. 왜요? 나를 변하게 해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줘서. 제가 뭘? 자네는 내 인생의 스승이요.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은 나보다 훨씬 어른이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자네는 대단한 사람이요. 이 아기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췄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시오. 그리고 이 아기의 엄마가 되어 주시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알고 있소. 천천히. 우리 평생 함께할 거 아니요. 저는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지요. 금빛으로 물든 가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아기도, 그녀도, 지훈이도, 그리고 저도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지 행색으로 분식집에 왔던 그때 저는 진짜 거지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지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아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작은 손이 저에게 진짜 행복을 가르쳐 줬지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68살의 나이에도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구했지요. 진짜 용기는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배울 줄 아는 겁니다. 1998년 IMF, 온 나라가 얼어붙던 그 겨울. 저는 가장 따뜻한 것을 찾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진짜 부자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